오스트레일리아 동부와 북부에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발전은 야생기장의 씨앗을 수확하기 시작한 일이다. 이 기장은 중국의 초기 농업에서 주식 하나였던 수수와 동일한 속으로 분류되는 식물이었다. 원주민은 동칼로 기장을 베어 낫가리로 쌓았다가 나달을 털어 종자를 거두었고 이것을 가죽 자루나 나무 그릇에 보관했다가 맷돌로 갈아먹었다. 이 과정에서 사용했던 추수용 돌칼이나 맷돌 등의 도구는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야생벽과 식물의 종자를 가공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발전했던 도구들과 비슷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먹거리를 장만하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특히 기장을 수확하는 일은 농작물, 농작물 생산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천 년 동안 이렇게 먹거리를 장만하는 방법들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도구들도 함께 생겨났다. 돌칼이나 돌촉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종전에 사용하던 큰 석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리한 길이가 길어진 셈이었다. 날을 갈아 만든 돌도끼도 처음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일부 지역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널리 퍼졌다. 그리고 지난 1000년 사이에는 조가비로 만든 낚싯바늘도 등장했다. 고립성과 인구 규모가 오스트레일리아의 기술 퇴보에 미친 영향. 오스트레일리아는 어째서 금속기, 문자,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회 등을 탄생시키지 못했을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원주민이 계속 수렵 채집만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12에서 14장에 보았듯이 다른 대륙에서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진 사회는 한결같이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전문화된 식량 생산자의 사회였다. 더욱이 오스트레일리아는 건조하고 척박하며 종잡을 수 없는 기후 때문에 수렵 채집인 인구는 수십만 명 수준을 넘지 못했다. 고대 중국이나 중앙아메리카의 수천만 인구와 비교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의 이 같은 인구 규모는 잠재적인 발명가의 수가 훨씬 적다는 뜻이며 새로운 발명품을 받아들여 실험하려는 사회의 수도 훨씬 적었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 수십만 명으로 이루어진 여러 사회가 서로 가까운 상호작용을 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오스트레일리아를 바다에 비유한다면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지역들은 생태학적 섬이었으며 섬과 섬 사이에는 인구가 매우 희박한 사막이 가로막고 있었다. 각각의 섬에는 대륙 전체 인구 중 극히 일부분만이 살았는데 서로 거리가 멀어서 상호작용을 매우 뜸하게 할 수 있다. 비교적 비가 많고 생산성이 높은 동부에서도 사회와 사회 사이의 교환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한 예로 동북부인 퀸즐랜드의 열대우림과 동남부인 빅토리아주의 온대강 우림은 3,000km 남짓 떨어져 있다.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알래스카의 거리에 맞먹는 지리적 생태적 거리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역적으로 또는 대륙 전체에 걸쳐 몇 가지 기술이 태보한 협상도 이처럼 인구가 모여드는 중심지들이 고립되어 있는 데다가 그 각각의 인구가 비교적 적기 때문일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만의 독특한 무기인 부메랑도 동북부 케이프 요크 반도에서는 버림받았다. 또 유럽인이 서남부 원주민을 처음 만났던 당시 그 원주민은 조개류도 먹지 않았다. 약 5천 년 전의 고고학자 유적에서 발견되는 작은 돌촉의 용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불확실하게 추정되고 있다. 쉽게 생각한다면 미늘이 달린 창촉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화살에 사용되는 미늘 달린 독촉 모양과 너무 흡사하다. 만약 그 돌촉이 정말 그런 용도로 쓰였다면 오늘날 뉴기니에는 활과 화살이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없다는 이 수수께끼가 더욱 복잡해진다. 어쩌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전역에서 한때는 활과 화살이 사용되었다고 다시 버려진 것일지도 모른다. 이 같은 예들을 보면서 우리는 일본에서 총을 포기하고 폴리네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활과 화살, 토기를 포함하는 등 고립되어 있던 여러 사회에서 각종 기술을 포기했던 일들을 떠올리게 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대에서 기술을 잃어버린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 해안에서 2,000km 가량 떨어진 태즈메니아 섬의 경우다. 해수면이 낮았던 홍적세 때는 현재 태즈메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를 갈라놓은 야트막한 베스 해협도 마른 땅이었다. 따라서 태즈메니아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넓었던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살던 사람들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약 1만 년 전 마침내 이 해협에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태즈메니아인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인은 서로 단절되고 말았다. 어느 쪽에도 베스 해협을 건널 만한 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태즈메니아의 수렵 채집민 4천여 명은 지상의 어떤 인류와도 접촉이 끊어지고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살게 되었다. 1642년에 와서 유럽인이 처음 태즈메니아인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근대 세계의 모든 민족을 통틀어 가장 단순한 물질 문화를 갖고 있었다. 그들도 본토 원주민과 마찬가지로 금속기를 갖지 못한 수렵 채지민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본토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조차 없는 것이 많았다. 밀을 달린 창도 없었고 뼈로 만든 도구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부메랑, 간석기, 자루 달린 석기, 낫시바늘, 그물, 삼지창, 통도리 등도 없었다. 또 물고기를 잡아먹느나 바느질을 하거나 불을 피우지도 못했다. 이 같은 기술 중에는 태즈메니아가 고립된 후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에 도착했거나 새로 발명된 것들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얼마 안 되는 태즈메니아 인구로는 그 같은 기술을 독립적으로 발명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밖의 기술들은 태즈메니아가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의 일부였을 때 그곳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태즈메니아가 문화적으로 고립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다. 예를 들어 태즈메니아의 고고학적 기술을 조사해 보면 BC 1500년경에 고기잡이가 사라지고 송곳이나 바늘 같은 골들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약 1만 년 전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오스트레일리아나 태즈메니아에 있는 분리된 작은 섬들 가운데 적어도 세고 플리던스, 캥거루, 킹섬에서는 처음엔 200에서 400명이었던 인구가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다. 태즈메니아와 이들 세 섬은 세계사에서 폭넓은 의미를 갖는 하나의 결론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의 경우 몇백 명 정도 인구로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영원히 존속할 수 있었다는 결론이다. 인구가 4천 명이라면 1만 년 정도는 생존할 수 있었지만 문화적 손실이 상당히 많았고 발명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피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물질 문화는 극히 단순해질 수밖에 없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의 수렵 채집민 30만 명은 태즈메니아인에 비하면 인구가 많은 편이었고 덜 고립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대륙 중 가장 적은 인구였고 가장 고립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만은 틀림없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기술의 퇴행 형상이나 태즈메니아의 사례를 볼 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기술이 다른 대륙보다 적었던 까닭은 고립성과 인구 규모가 기술의 발전과 유지에 미친 영향, 태즈메니아의 경우보다는 덜 극단적이지만 어쨌든 동일한 영향 때문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미루어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 유라시아와 그보다 작은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같은 대륙들 사이에 기술적 차이가 생긴 점도 똑같은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유량현 수렵 체제민 오스트레일리아인의 선별적 문화 수용, 이웃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와 누기니에 발전된 기술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바다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서북부에 분리되었으며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달랐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체도 몇 천년 전에는 문화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벽지였다. 약 4만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에 처음 인류가 이주한 뒤부터 BC 1500년경 딩고가 나타나기까지는 인도네시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딩고는 오스트레일리아인의 팽창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남중국에서 인도네시아를 거쳐 오스트레일리아에 들어왔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은 인도네시아의 모든 섬에 정착했다. 그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장 가까운 두 섬인 티모르 섬과 타민바르 제도, 오늘날의 오스트레일리아로 각각 4,400km, 3,300km 거리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스트로레시아인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팽창하는 과정에서 그보다 훨씬 먼 거리도 얼마든지 항해했으므로 설령 딩고라는 뚜렷한 증거물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여러 번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토스
역사 시대의 오스트레일리아 서북부에는 해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셀레베스 섬의 마카사르 남술라웨시주의 주도이며 현재 지명은 우중 판탕이다. 지방으로부터 도슬단 카누들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1907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중단시킬 때까지 계속되었다.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이 같은 방문은 천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일찍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방문의 주된 목적은 회심을 얻기 위해서였다. 해삼을 얻기 위해서였다. 불가사리의 친척인 이 생물은 마카사르에서 중국으로 수출되어 정력제로 잘 알려졌으며 국을 끓일 때 귀중한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다. 매년 마카사르인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루어진 교역은 자연히 오스트레일리아 서북부에도 많은 흔적을 남겼다. 마카사르인들은 해안의 야영지에 타마린드, 열대상 콩과 상록수로 그 열매는 식용이나 약용으로 쓰임. 타마린드를 심었고 원주민 여자들과의 사이에서 많은 아이들을 낳았다. 그들은 천, 금속기, 토기, 유리 등을 교역품으로 가져왔지만 원주민들이 그런 물건을 손수 만드는 방법을 배우지는 못했다. 다만 원주민들은 그들로부터 몇몇 단어와 의식, 그 밖에 도슬단 마상이, 콩나물을 파서 만든 작은 배, 카누 이용법, 담뱃대를 이용해 담배 피우는 법 등을 배웠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마카사르인들이 찾아와서 일어났던 일보다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더 중요하다. 마카사르인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정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와 마주보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북부 일대가 너무 건조해서 마카사르인들의 농업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인도네시아에서 마주 보이는 지역이 오스트레일리아 동북부의 열대 우림이나 사바나 지역이었다면 마카사르인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여행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처럼 마카사르인들은 소수가 찾아온 일시적인 방문에 그쳤을 뿐 내륙 쪽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으므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얼마 안 되는 범위의 해안에 살던 몇몇 집단만이 마카사르인과 접촉했을 뿐이다. 이들 소수의 오스트레일리아인조차도 마카사르의 문화와 기술에서 극히 일부분을 맛보았을 뿐으로 벼를 심는 밭과 돼지, 촌락, 작업장 등 마카사르 사회의 모든 것을 접하지는 못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은 항상 유랑형 수렵 체질민이었으므로 마카사르인의 산물이나 관리 중에서도 자기들의 생활 방식에 맞는 것만을 받아들였다. 도틀단 카누도 좋고 담뱃대도 좋지만 용광로나 돼지는 사양했던 것이다. 인류의 문화와 기술 전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지리적 환경,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이 인도네시아의 영향에 저항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뉴기니에서 온 기술과 문화에도 저항했다는 사실이다. 토러스 해협이라는 가느다란 띠 모양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뉴기니의 농경민들은 뉴기니 언어를 사용했고 돼지, 토끼, 활과 화살 등을 갖고 있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수렵 채지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언어를 사용했고 돼지, 토끼, 활과 화살은 갖지 못했다. 더구나 이 해협은 비록 광활한 바다로 이루어진 장애물이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는 많은 섬이 흩어져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섬, 우랄루크 섬은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으로부터 1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이들 섬 사이에는 교역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섬과 뉴기니 사이에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원주민 여자들이 모랄루크 그 섬 남자들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은 거기서 채소밭과 활과 화살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어째서 뉴기니의 문물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해지지 않았을까? 토러스 해협에서 존재했던 이 같은 문화적 장애물이 놀라운 일로 비치는 까닭은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으로부터 16km 거리에 집약적 농업과 돼지가 있는 제대로 된 뉴기니 사회가 상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케이프 요크의 원주민들은 뉴기니 본토인들을 본 적도 없었다. 교역은 먼저 뉴기니와 뉴기니에서 가장 가까운 섬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들 섬과 해협 중간쯤에 있는 마보이아그 섬 사이에서, 그 다음은 마보이아그 섬과 그 더 멀리에 있는 바두섬 사이에서, 또 그 다음은 바두섬과 모랄루크 섬 사이에서,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모랄루크 섬과 케이프 요크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뉴기니 사회의 문화는 이러한 섬들을 거치는 동안 상당히 악화되었다. 이들 섬에는 돼지가 귀하거나 아예 없었다. 토러스 해협 주변에 살던 뉴기니 남부의 저지인들은 뉴기니 고지대에서와 같은 집약적인 농업을 하지 못하고 고작 화전 농업이나 하면서 해산물 채취, 수렵 및 채집 따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 같은 화전 농업조차도 뉴기니 남부에서 여러 섬을 거쳐 오스트레일리아에 가까워질수록 중요성이 차츰 감소했다. 가령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가까운 무랄루크 섬은 건조하여 농업에는 부적합했으므로 사람들도 얼마 살지 않았고 그들은 주로 해산물, 야생 참마, 망그로브 열매 따위를 먹고 살았다. 토러스 해협에, 토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뉴기니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접촉은 이처럼 아이들의 전화놀이를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서 먼저 한 아이가 두 번째 아이의 귀에 낱말을 속삭이고 그 아이는 자기가 방금 들었다고 생각하는 낱말을 세 번째 아이에게 전달해주는 식으로 해서 마지막 아이가 다시 첫 번째 아이에게 그 말을 속삭일 때는 이미 처음에 시작했던 그 낱말과는 전혀 다른 낱말로 바뀌어 있게 마련이다. 토러스 해협의 여러 섬들 사이의 교역도 그러한 전환오류와 같아서 케이프 요크의 원주민들에게 전해질 때쯤에는 이미 본래 뉴기니 사회와는 환희하게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모랄루크 섬 사람들과 케이프 요크 원주민들의 관계를 마치 그 섬의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문화를 원주민들이 열심히 배우기만 했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 실제로 사람 사냥을 목적으로 하거나 신부감으로 삼기 위해 여자를 빼앗는 전쟁과 교역이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뉴기니의 문화가 거리적인 문제와 전쟁 때문에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 미친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뉴기니인들, 뉴기니인과의 결혼을 통해 돌돌 말린 머리카락 등 뉴기니인의 신체적 특징들이 케이프 요크 반도에도 전해졌다. 케이프 요크의 4개 언어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기 드문 음소들이 있었는데 이는 아마 뉴기니 언어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전해진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뉴기니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내륙 깊숙이 전파되었던 조가비로 만든 낚시 바늘과 케이프 요크 반도에 따라 전파되었던 아웃트리거, 배의 전복을 방지하는 장치, 카누 등을 꼽을 수 있다. 뉴기니의 북, 의식용 가면, 장내 기둥, 담뱃대 등도 케이프 요크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케이프 요크 원주민들은 농업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무랄루크 섬에서 목격한 농업이 너무 빈약했던 것이 그 이유였다. 그들은 돼지도 도입하지 않았다. 섬에는 돼지가 간혹 있거나 아예 없었지만 어차피 농업이 아니면 돼지를 먹여 살리기는 힘든 일이었다. 그들은 활과 화살도 도입하지 않고 전처럼 창과 투창기만 사용했다.
후스. 오스트레일리아도 넓고 뉴기니도 넓다. 그러나 이렇게 넓은 두 땅덩어리가 접촉하는 것은 매우 약화된 뉴기니 문화를 지닌 토러스 해협 여러 섬의 몇몇 소집단과 케이프 요코의 몇몇 원주민 소집단의 교역에 국한되어 있던 것이다. 그곳 원주민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활과 화살 대신 창을 사용하고 그 밖에도 희석된 뉴기니 문화의 여러 가지 문물을 보았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뉴기니의 문화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다른 지역에도 전달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뉴기니의 문물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 널리 전파되는 것은 조가비로 만든 낚싯바늘 뿐이었다. 만약 뉴기니의 한랭성 고지대에 살던 수십만 명의 농경민들과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의 한랭성 고지대에 살던 원주민들이 가까이 접촉하고 있었다면 뉴기니의 집약적 식량 생산과 문화는 대대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뉴기니 고지대와 오스트레일리아 고지대 사이를 갈라놓은 3,200km의 거리는 생태학적 환경에 매우 달랐다. 그러므로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이 과연 뉴기니 고지대의 문물을 관찰하고 도입할 수 있었겠는지를 추측해 본다면 그들에게 뉴기니 고지대는 달나라만큼이나 까마득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뉴기니의 석기 시대형 농경민이나 인도네시아의 철기 시대형 농경민들과 더불어 교역을 하면서도 석기 시대와 같은 유랑형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 있었던 현상은 얼핏 보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유난스레 완고했던 탓으로 생각되긴 쉽지만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현상은 인류의 문화와 기술이 전달되는 데 지리적 환경 역할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유럽인들의 뉴기니 정복 의지가 좌절된 요인. 이제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은 뉴기니 및 오스트레일리아의 석기시대 사회와 철기시대 유럽인들의 만남이다. 1526년 포르투갈의 한 해양 탐험가, 해양 탐험가가 뉴기니를 발견했고, 1828년 네덜란드가 서쪽 절반을 차지했으며, 1884년 영국과 독일이 동쪽 절반을 나누어 가졌다. 최초의 유럽인들이 해안 지방에 정착해 내륙에 침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960년에는 이미 대부분의 뉴기니인들이 유럽 정부의 정치적 통제를 받고 있었다. 뉴기니인들이 유럽을 식민지화하지 못하고 그 반대가 된 까닭은 명백하다. 유럽인들은 바다를 건너 뉴기니에 도착할 수 있는 배와 나침반을 가졌고 뉴기니를 지배하기 위한 지도와 상세한 설명서와 행정서류 등에 필요한 문자 체계와 인쇄기를 가졌다. 그뿐 아니라 배와 군대와 관리자를 조직하여 파견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가졌고 활과 화살과 곤봉으로 저항하는 뉴기니인들을 사살할 수 있는 총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유럽인 정착민들의 수는 언제나 매우 적었고 오늘날에도 뉴기니 인구의 대다수는 뉴기니 원주민들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남북아메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유럽인들의 정착촌이 많고 오래 지속되어 원래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을 교체하고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어째서 유독 뉴기니만 그렇게 달랐을까? 주된 요인은 바로 뉴기니 저지대에 정착하려는 유럽인들의 계획을 1880년대까지 번번이 좌절시켰던 요인, 즉 말라리아를 비롯한 열대성 질병이었다. 11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급성 대중성 유행병은 하나도 없었다.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저지대에 정착하려 했던 계획 중에서 가장 야심적인 시도는 1880년경 프랑스의 내후작이 뉴기니 인근의 뉴 아일랜드 섬에서 시행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3년 동안 1,000명의 이주민 중에서 930명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오늘날에도 내 친구들 중 미국인이나 유럽인 여러 명이 말라리아나 간염에 걸려 뉴기니를 떠나야 했고, 나 자신도 뉴기니에 머물다가 어느 해에는 말라리아에 걸렸고, 어느 해에는 이질에 걸려 고생하기도 했다. 유럽인들은 이렇게 뉴기니 저지대의 병영균 때문에 속속 쓰러졌다. 어째서 뉴기니인들은 유라시아의 병영균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을까? 물론 뉴기니인들도 덜어 감염되기는 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와 남북 아메리카 원주민의 대부분이 죽었던 것처럼 대규모는 아니었다. 뉴기니인들에게 다행스러운 점은 1880년대까지 뉴기니에는 아직 유럽인들의 영구적인 정착존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 무렵에는 이미 공중위생학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천연두를 비롯한 유럽 전염병들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과 함께 뉴기니에서 벌써 3,500년 동안이나 인도네시아로부터 정착민이나 상인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므로 뉴기니인들은 유라시아의 병원균도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므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에 비해 저항력을 훨씬 더 많이 축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뉴기니에서 유럽인들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말라리아의 고도 한계선보다 높은 고지대 뿐이다. 그러나 고지대에는 이미 뉴기니인들이 조밀한 인구를 구성하고 살고 있었고, 그곳에 유럽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의 일이었다. 그때까지 몇 세기 동안 유럽의 식민 정책은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거나 내쫓음으로써 백인들이 정착할 땅을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그 무렵 오스트레일리아나 네덜란드의 식민 정부는 이미 그 같은 만행까지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 유럽인 정착민에게 또 한 가지 장애가 되었던 것은 뉴기니에 있는 유럽의 농작물과 가축, 식생활 등의 적합한 환경이나 기후를 가진 지역이 없었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는 호박, 옥수수, 토마토를 열대 아메리카산 농작물이 도입되어 소량 재배되고 있으며 파푸아 뉴기니의 고지대에는 차와 커피를 재배하는 농장도 있지만 밀, 보리, 완두콩 등 유럽의 주요 작물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뉴기니에 도입되어 소량으로 사육되고 있는 소와 염소는 유럽인들과 마찬가지로 열대성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따라서 뉴기니의 식량 생산에서는 뉴기니인들이 수천 년에 걸쳐 완성시킨 농작물 및 농업 방식이 아직도 지배적이다. 질병, 험준한 지형, 식생활 따위의 모든 문제점에 결국 유럽인들은 뉴기니 동반부, 현재 독립국인 파푸아뉴기니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 지역은 뉴기니인들이 차지하고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영어 알파벳으로 글을 쓰며 영국의 제도를 모방한 민주주의적 정치 체계 속에서 살고 해외에서 제조한 총을 사용한다. 하지만 뉴기니 서반부에는 또 달랐다. 이 지역은 1963년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넘겨받아 이리 앉아야 주로 계층했으며 오늘날 인도네시아인들이 인도네시아인 위주로 다스리고 있는 땅이다. 지금도 지방 인구는 뉴기니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도시 인구는 주로 인도네시아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의 이주를 장려하는 정부 시책의 결과다. 인도네시아인들은 뉴기니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말라리아를 비롯한 열대성 질병을 경험했으므로 유럽인들처럼 심각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그리고 식생활 면에서도 유럽인들에 비하면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농업에는 이미 바나나와 고구마를 비롯한 뉴기니 농법의 몇 가지 주요 작물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앙 집권적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리 앉아야에서 총력을 기울여 일으키고 있는 변화들은 곧
3,500년 전 뉴기니에 도착하기 시작했던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연속적으로 팽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이야말로 현대의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